반갑습니다. 우리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오늘 이 시간에는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인공신경망을 다루고 있고, 인공신경망에서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어떤 인공신경망을 조금 더 확장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주 레이어를 깊게 깔아놓은 그런 이제 새로운 신경망 구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컨셉들을 몇 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신러닝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한꺼번에 다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꼭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컨텐츠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로봇이 이렇게 공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동그란 것은 다 공이야 라고 알려준다면, 우리 세상에는 공이 아니지만 동그란 것도 많죠. 예, 예를 들어서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줘도 이 로봇은 이제 공이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경우에는 공이라고 하는 것을 로봇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너무 적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언더피팅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로봇한테 지금 이제 요 세 가지의 데이터를 주면서 자, 이건 공이야, 이건 공이야, 이건 공이야 라고 알려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로봇은 알아차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구나. 첫 번째, 둥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특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얘가? 이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습니까? 실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여기도 이제 실밥이 있고, 여기도 뭔가 실밥 비슷한 게 있고, 여기도 이제 실밥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로봇한테 어, 탁구공을 줬어요. 탁구공.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로봇은 탁구공을 향해서 이거는 공이 아니야 라고 판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탁구공은 공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 여기 있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공의 특징에 너무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공이 들어왔을 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뭐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이런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맨 처음에 이런 어떤 박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 어떤 그러니까 입력 값을 넣고 그다음 이제 출력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더하기 3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가 이 박스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죠. 3을 넣으면 5가 나오고 4를 넣으면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을 넣으면 9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것은 x 더하기 2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이제 자 만약에 11을 넣으면 우리는 답이 얼마일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13이라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하는 과정이 이렇게 F를 알아내는 과정,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보통 입력 데이터라고 불리는 X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데이터라고 하는 Y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회계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x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속에는 이제 이 x로부터 우리가 이제 4개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x1, x2, x3, x4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값들이 채워져 있고 y 값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이 100개의 데이터를 어,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 70개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30개로 데이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70개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0개를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는 x와 y를 계속 넣어가면서 이 f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0개를 이용해서 이 f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0개를 가지고 뭐 하고 싶으냐면, 자, y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있을 텐데 그걸 비워놨어요. 그리고 이 30개의 x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f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f에다가 요 30개의 x들을 넣으면 우리는 뭐 알고 할 수 있죠? y를 구할 수 있죠. 그때 구한 y를 y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y와 이것의 차이를 에러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에러가 다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모델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70개의 데이터와 30개의 데이터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이 70개의 데이터, 모델을 구하는 데 사용한 70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모델의 성능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 사용한 30개의 데이터를 validation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 그림을 이제 했는데 요게 언더피팅 했고 요게 오버피팅 했고 이게 아이디얼한 피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5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 데이터가 5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5개의 훈련 데이터를 이제 이쪽이 X라고 하고 이쪽이 Y라고 해보겠습니다. 잘 피팅할 수 있는 선을 여러분들에게 그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그을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을 겁니다. 요게 1차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차식은 에러가 있는데 이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에러가 되겠고요. 요만큼 에러가 되겠고 요만큼 에러가 되겠고 요만큼 에러가 되겠고 요만큼 에러 되죠. 왜 그러냐면 요게 y 값이 되고 요게 y 추정값이 되죠. 이 모델이 찾아낸 값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즉 어떤 y하고 이 y 햇의 차이를 우리가 뭐로 보는 거죠? 에러라고 보는 거죠. 에러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에러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요것을 훈련 데이터 관점에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수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나는 2차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2차식을 잘 피팅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차식을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요. 이제 4차식을 그려보라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4차식을 그려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잘 보세요. 4차식을 이렇게 제가 한번 자, 이렇게 4차식을 그렸습니다. 자, 이제 4차식이면 아유 죄송합니다. 요게 한번 덜 꺾여야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이게 4차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자, 에러가 어떻게 될까요? 이 훈련 데이터에서. 요거는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이 똑같고 요것도 똑같으니까 에러는 0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피팅했습니다. 자, 이제 5개를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썼고 우리가 6번째 데이터를 뭐를 쓰냐면 xnew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놈이 테스트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new 값이 여기 있는데 y 값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한 이 4차식에다가 피팅을 한번 시켜보면 우리는 뭐라고 예측을 할까요? 이렇게 그어보니까 만난 점, 요 점이 뭐라고 할까요? 아,
y 해시야. 이 x에 대한 y야 라고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하게 될 거죠. 근데 여기에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5개의 데이터가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요 지점에서 x 요 지점에서의 어떤 y의 값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쯤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델은 불행히도 어느 지점이라고 판정을 했냐면 이 지점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xν 값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xν 값에 대해서 이 지점보다는 이 지점이 훨씬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값은 여기 부분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이 우리가 에러가 될까요? 이게 이제 실제 값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에러가 되죠. 에러가 엄청나게 커졌죠. 자, 훈련 데이터는 잘 피팅했는데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는 잘 피팅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에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에러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1차식을 썼을 때, 자, 여기에 이제 1차식을 썼을 때, 그 다음에 2차식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뭐 3차식을 썼을 때, 그 다음에 4차식을 썼을 때 어떻습니까? 차수를 높여가면 에러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차수를 높여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델을 복잡하게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1차식보다는 2차식이 더 복잡하고 2차식보다는 3차식이 더 복잡하고 3차식보다는 4차식이 더 복잡하죠. 뭐 5차식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정확하게 피팅을 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복잡하게 가져간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델을 우리가 복잡하게 가져가면 에러는 점차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뭐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감소하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에러가 도리어 증가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래서 제가 훈련 데이터와 저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영역을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을 우리가 오버피팅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영역을 언더피팅 했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를 이제 언더피팅한 영역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오버피팅한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다 보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의 개념은 이런 거죠. 훈련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피팅을 잘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에러가 굉장히 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관역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피팅을 한다면 자,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다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언더피팅 한다는 건 뭐냐면 언더피팅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다 못 맞췄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못 맞췄다. 그죠? 이 어떤 놈도 잘 맞힌 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버피팅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녀석은 잘 맞췄다. 여기 이제 점이 하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굉장히 잘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이용해서 맞췄는데 어떤 녀석은 굉장히 엉뚱한 답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에는 대해서는 잘 맞추고 그다음에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추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 경우는 바이어스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베리언스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바이어스도 작고 베리언스도 작은 이런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관역을 이렇게 그렸는데 관역 맞추지도 못하고 여기서 퍽 퍼져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바이어스도 크고 베리언스도 큰 최악의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할때 이렇게 바이어스가 커지면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작아지면 베리언스는 좀 크고 베리언스를 집중하다 보면 또 베리언스를 작게 만들다 보면 또 바이어스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버피팅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무슨 얘기냐면 관역이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어,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이 약간만 변화해도 굉장히 변동이 심해져서 굉장히 그 분산을 크게 만들어버리는, 에러를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몇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만 그 외의 데이터는 잘 못 맞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몇 개의 데이터 때문에 잘 맞추고 있구나라고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 했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오버피팅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복잡하게 가져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이 복잡하다는 거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fx를 만약에 다항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 ax 플러스라고 b라고 하는 1차식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모델이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습니까? 만약 2차식으로 표현한다면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자, 이제 ab 쓴 대신 w1이라고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베타 1, 베타 2. 그 다음에 베타 3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4차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3차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모델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차수가 높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정확한 머신러닝에서의 데피니션은 아마도 내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많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모델이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복잡하게 가져가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이제 모델을 이제 그리는데 요런 거를 잘못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생긴 이 모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모델. 근데 내가 이걸 복잡하게 가져가면 자, 이걸 잘 피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응? 아이 멋지게 피팅을 했죠. 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어떤 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 점은 우리가 파란 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 파란 점을 뭐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빨간 점 마이너스 1 영역이라고 합시다. 이 x라고 하는 이 지점은 우리가 플러스 1이라고 판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판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기준을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플러스라고 판정할 거고요. 이 복잡한 식에 의하면 이쪽 영역, 안쪽 영역을 플러스 1, 이쪽을 마이너스 1이라고 판정할 테니까 이 복잡한 모델은 어떻습니까? 요거를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습니까? 파란 점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복잡하게 가져가다 보면 오버피팅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델이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모델이 복잡하다는 것은 파라미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많을 경우에 오버피팅할 경우가 오버피팅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인공신경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부터 해서 어떻습니까?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한 이 선들 모두가 다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트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웨이트들이 다 뭐예요? 구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웨이트가 인공신경망에서는 구해내는 파라미터에 해당하죠. 자, 인공신경망은 회기나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 비해서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공신경망은 노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인공신경망은 오버피팅할 가능성을, 개연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인공신경망에서는 꼭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서 오버피팅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을 끝까지 해서 끝까지 학습하는 대신에 어느 순간 학습을 멈추는 전략이 필요하죠. 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계속 구해 가는데 그 파라미터를 구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진짜 100% 훈련 데이터를 100% 분류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자, 훈련 데이터를 100% 분류할 때까지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뭐 어떤 얘기일까요? 자, 이런 거겠죠.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막 구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적당한 선에서 한 이 정도면 제 생각에 한 2차식 정도에서
멈추면 몇 개의 에러는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잘 분류하는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termination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early termination은 특히 의사결정 나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기를 해서 어떤 조건을 이쪽으로 만족하면, 그러니까 어떤 수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고 작으면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분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기를 이렇게 마구 해서 끝까지 분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버피팅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는 대신에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학습을 멈춰버리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은 드랍 아웃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드랍 아웃은 뭐냐면 임의로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노드를 삭제를 한번 해보는데 내가 두 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삭제했다. 그럼 이 노드가 빠지면 여기에 걸쳐 있는 링크는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들이 요런 링크들이 사라질 거고요. 요 링크도 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요걸 더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링크, 요 링크 이런 링크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요 링크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요렇게 모델이 나오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죠. 나는 노드를 두 개를 줄였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아, 드랍아웃이라는 기법을 쓰면은 우리가 모델을 좀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구나. 그래서 파라미터의 숫자를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숫자를 줄일 수 있구나. 그래서 오버피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서도 아까 이제 뭡니까? 얼리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얼리 터미네이션은 막 분기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이라고 하면 분기 다 해놓고 랜덤하게 이제 좀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은 딥러닝에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파이썬 코딩 같은 걸 할 때 이제 군데군데 드랍아웃을 시켜 놓는 것이 굉장히 성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egulariz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제가 별도의 자료로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원래 이제 loss 펑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loss 펑션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뭡니까? 실제값과 x값, 예측값의 차이. 근데 그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자, 이렇게 가져가겠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인공신경망에서는 W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회계식에서는 베타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꾸 제가 뭐 이렇게 좀 바꿔서 죄송하긴 한데, 자, 어쨌든 잘 보면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로스 펑션, 즉 실제값과 에러값, 그러니까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거다. 그 합을 최소화하는 건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페널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데 그러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걸 최소화하면 되는데 요 놈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로스 펑션 할 때는 로스 펑션에는 페널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파라미터들의 절대치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파라미터를 얘가 줄여 나가겠죠. 절대값을. 그래서 줄여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걸 쓰다 보면 이걸 미분하면 플러스인 경우에는 뭐 1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1이 나오고 여기 람다가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상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데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이 이제 양의 값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파라미터 값이 있다면 그 파라미터 값이 웨이트 값이 점점 줄어서 어떤 것들은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0이 된다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그 변수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수들을 불필요한 변수, 영향력이 적은 변수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하는데 이 로스 펑션에 원래 이때 가지고 있던 로스 펑션에 이제 제곱 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 텀을 주면 역시 마찬가지 이 세타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줄인다. 그 다음에 세타 값을 영향력이 적은 것은 없애버린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어떤 노력의 일환일까요?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포인트 강의에서 조금 더 수식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수식을 우리가 이제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이제 L1 regularization, L2 regularizations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텀은 L1 penalty, 요 텀은 L2 penalty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regularization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모델을 조금 심플하게 가져가면서 오버피팅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회계식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 리치 모델, 그 다음에 라소 모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써서 오버피팅을 피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